안녕하십니까. 국제운송론 제10강 해상보험과 항공운송 기초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상화물 운송장과 전자선화증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화증권과는 다른 종류의 운송장, 운송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해상화물 운송장은 기본적으로 거의 사용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화증권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운송계약의 어떤 증거로서 그리고 화물의 수령증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선화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의 차이점은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을 처분하고 화물을 인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그 원본 서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에 비해서 해상화물 운송장 시웨이빌은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서류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수화인이 이 해상화물 운송장의 정당한 수화인임을 입증하면 물품의 인수가 가능한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화물 운송장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선화증권의 위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화물 선취 보증제도와 같은 보증도 제도, 레터 오브 개런티를 이용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시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류 자체를 통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이 없고 이 서류 자체가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유통을 해서 서류를 통해서 물품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처럼 선화증권의 서류를 양도하고 배서하는 것으로서 화물의 어떤 정당한 권리권자나 수화인이 변경되는 그런 운송 도중의 판매, 운송 중 전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류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서류 자체가 어떤 화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신용장 거래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할 때 해상화물 운송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금 회수를 위한 어떤 담보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화물 운송장을 사용할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이 운송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송화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화인이 화물의 어떤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화인을 변경하는 어떤 화물에 대한 어떤 송화인의 처분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이 사용되게 되면 무역거래에서 그리고 국제해상운송에서 이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지시를 받은 피배서인이나 소지인이나 기명된 자는 선화증권의 어떤 처분권을 가진 선화증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즉 그러한 자에 의해서 화물이 컨트롤 되는데 반해서 해상화물 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이 화물의 수화인이 정당하게 화물을 수취하기 전까지는 송화인에게 그 처분권 그리고 그 화물에 대한 어떤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송화인이 이를 어떤 처분권이나 운송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상화물 운송장을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송물품 처분 불능 조항 No Disposal Clause를 삽입을 해서 이러한 송화인의 처분권, 송화인의 어떤 권리 남용을 막는 그러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해상화물 운송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게 될 부분은 전자선화증권입니다. 전자선화증권은 종이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선화증권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내용을 컴퓨터와 같은 데이터 파일로
디지털 파일로 발행하고 처리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화물에 대한 어떤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권을 이전하고 그리고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자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2019년 이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 2019년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떤 업무의 처리나 업무의 간행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반드시 종이 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업무 간행에서 벗어나서 종이를 사용하더라도 간략하게, 그리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화된 방식으로 뭐 주식이나 증권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종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화된 증권, 전자화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어떤 시대상인데요. 선화증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권리 증권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원본 서류가 요구되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지폐를 요구하듯이, 현찰을 요구하듯이, 뭐 신용카드나 어떤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찰을 납부해야만 되는 그런 간행처럼 이 전자선화증권의 사용에 있어서 원본 서류의 사용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화증권을 전자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첫 번째가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국제회사위원회의 규칙, CMI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볼레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MI 규칙의 경우에는 전자선화증권의 활용 및 유통성을 보장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CMI 국제회사위원회에서 선화증권에 대한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공표를 했는데요. 1990년에 이러한 전자선화증권의 CMI 규칙과 관련해서 사용에 관련해서는 그 선화증권의 전자화와 관련해서 운송인이 직접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이용한 개념이 전자선화증권으로 사용되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볼레로 시스템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은행 간의 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와 해운업계의 상호보험 조합인 TT클럽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각자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한 민영 기업인데요. 이 볼레로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종이 서류를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대체하는 볼레로 빌 오브 레딩을 이용을 하고요.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 당사자들이 권리 등록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중앙 메시지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 볼레로 BBL을 유통하는 그러한 방식이 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대를 지나서 2019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전자선화증권을 통한 개인키 중심의 운영과 볼레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선화증권의 경우 모두 다 대중화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채택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볼레로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 볼레로의 운영이 일부 해운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우월적 지위가 있는 서플라이어, 뭐 철강석과 같은 그런 철강석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들의 경우에 이미 선적되어 있는 선박의 선물로서 거래되는 철강석을 운송 중 전매를 시키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런 볼레로 시스템을 이용한 EBL이 근근히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역 전체의 해상 무역에 이르러서 많은 전기선사가 공통적으로 채택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될 내용은 이 CMI 규칙에 관련된 사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장 거래 방식처럼 이 강의 자료가 꾸며져 있는데요. 신용장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수출자와 그리고 수입자 있고, 그리고 신용장 발행은행, 그리고 이 신용장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은행이 등장을 하고, 결국 이렇게 해상운송과 관련돼서 신용장 방식이 사용되게 되면 BL과 하나음을 통해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하한어음 체결제도, 하한 체결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음과 BL을 이용을 해서 매입을 은행으로 가고 신용장 발행 은행으로 가고, 여기서 대금 상한과 BL이 전달되게 되고, 이 BL을 바탕으로 BL 원본을 제시를 하고 물품을 운송인으로부터 수화인이자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는 것이 신용장을 이용한 해상운송, 그리고 선화증권과 하나음을 이용한 하한 체결 제도의 핵심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종이 선화증권이 유통이 되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CMI 규칙에서는 BL을 개인키 방식으로 발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게만 부여된, 당사자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접근을 배타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 권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비밀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MI 규칙의 경우에는 이 선사가 이러한 개인키를 관리하고 발급을 하는데요. BL을 발행하는 대신 원래는 여기서 이제 물품이 선적되면 BL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BL을 발행하지 않고 개인키를 송화인에게 전송하게 되고, 그러면 이 수출자는 당연히 지정은행에게 BL과 하나음의 매입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키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선사는 이 매입은행에게 또 새로운 개인키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급되는 개인키는 당연히 수출자가 접근을 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를 이 매입은행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인키가 되겠죠. 그리고 매입은행도 결국에는 신용장상의 대금 지급을 이행을 해야 되는 발행은행에게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때 다시 발행은행용 개인키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서 수화인을 지명을 해서 수화인이 물품을 찾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종이선화증권을 개인키로 대체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선박회사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와 과도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개인키를 전송하고 개인키를 관리하고 개인키에 대한 보완을 하는 부분이 선사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선사들이 적합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적절치 못하게 운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CMI 규칙을 통한 개인키를 이용한 방식의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대중화되지 못했고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볼레로 시스템입니다. 볼레로는 기본적으로 볼레로 BL이 유통되어질 수 있는 중앙 메시지 플랫폼이 있고요. 이러한 중앙 메시지 플랫폼과 연결되는 각 당사자들을 이어주는 권리 등록기가 있습니다. 이 권리 등록기란 거는 실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아서 이렇게 인스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에 그 어떤 인터넷 비즈니스와 그런 환경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이 중앙 메시지 플랫폼이 일종의 서버라면 이런 권리 등록기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인이 발행한 볼레로 BL이 이 권리 등록기와 중앙 메시지 플랫폼 간의 교신으로 생성이 되고 보내지고 그리고 유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볼레로 BBL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은 물론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된다면 여러 가지 클라우딩 서버라든지 뭐 그런 환경 자체가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2000년대 초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볼레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버 관리 비용이라든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레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사용료 내지는 회원 등록비, 뭐 사용료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용료를 내고서 권리 등록기를 설치를 하고 이를 이용할 만큼의 어떤 그 어떤 메리트라든지 뭐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볼레로 시스템 상으로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볼레로 시스템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만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볼레로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유트레이드 허브입니다. 유트레이드 허브는 이거는 어떤 전자선화증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IT 코리아라는 점에서 어떤 이 전자무역과 관련된 일종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와 프로세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 어떤 하나의 허브 포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라든지 거래처 물색이라든지 수출 신고, 수입 신고, 그리고 뭐 전자선화증권, 전자신용장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전자무역을 하나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유트레이드 허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유트레이드 허브는 여러 가지 통관이라든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시장 조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 이 전자선화증권의 시스템이 당연히 들어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볼레로 BL하고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트레이드 허브란 게 일단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이게 어떤 상대방 국가, 세계적인 어떤 뭐 확산이나 세계적인 사용으로 이어지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페이퍼리스 서류로서 충분히 이 BL이 발행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다만 선화증권 원본을 페이퍼 빌 오브 레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종이 선화증권을 시스템에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선화증권의 어떤 전자화 페이퍼리스 하의 경우에는 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여러 선사들이 그 선사들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전자적인 형태, PDF나 뭐 어떤 전자 파일 형태의 서류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전자선화증권을 출력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각 선사별로 이미 뭐 여러 가지 회사 내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ER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선화증권의 발행과 하물의 인수에 이르는 선화증권 전체 과정이 전자문서화 되는지는 못했으나 여러 가지 뭐 국내적인 사용이라든지 선화증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이 종이 선화증권의 사용이 사용되지 않고 페이퍼리스 서류로서 전자 서류로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해상 운송과 보험에 대한 이슈인데요. 해상 보험은 기본적으로 하주를 위한 화물보험과 선주를 위한 선박보험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그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습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이 해상 운송과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실과 바늘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해상보험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운송론 수업에서 간략하게 다룰 텐데요. 뭐 해상보험에 대한 깊은 내용과 깊은 어떤 법리를 학습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국제운송론에서 다루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해상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간략하게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설명하면 해상보험을 인수하고 해상의 위험을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인슈어라고 하고요. 어슈어러, 언더라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의 어떤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손해보상을 보험자로부터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어떤 보험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쪽 보험자가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보험자가 이 보험을 드는 사람이 되겠죠. 뭐 무역을 하고 있는 뭐 수출자나 수입자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계약자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보험자와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자라는 뜻입니다. 피보험자는 여기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인커텀스 상의 그 정형거래 조건 중에 하나인 CIF와 CIP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수출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발생 시에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수입자가 되도록 하는 CIF와 CIP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는데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자에게 위험 부담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돈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뭐 무슨 요금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돈이 이제 보험료가 해당이 됩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상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화물에 어떤 멸실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보험금에 해당이 됩니다. 클레임 페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담보와 보상이 있습니다. 뭐 담보란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커버란 표현이 맞는데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 발생의 가능성, 위험을 부담하고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커버한다,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 발생에 대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을 보상한다, 페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위험 부담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보험자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화물이나 선박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보험계약 기간이란 말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보험계약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들이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보험 계약이 유효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발생한 사고나 손실로부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급보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괄 예정 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 운송이 전매가 이루어져서 이 경우부터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 보험을 이 항해 도중에 있는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험을 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품의 컨디션이라는 것이 지금 뭐 물품의 주인도 그렇고 수화인도 그렇고 뭐 보험회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어떤 계약은 이 시점에서 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물품에 대해서 멸실손상 여부에 대해서 이 어떤 피보험자가 사전에 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자의 어떤 책임이 이 물품의 선적 시부터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소급되는 경우에는 보험 기간은 물품의 선적 시에서 적용이 되고 보험 계약은 이 운송 중 전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급해서 앞당겨지는 부분이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서로 상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괄 예정 보험의 경우에는 뭐 기간으로 쳤을 때 1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포괄적인 보험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을 하고요. 이 1년 기간 동안 어떤 항해가 중간중간에 일어나게 되면 이 해상 사업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하는 이 경우에 이제 뭐 확정 통지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보험자에게 책임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계약 기간 내도록 보험자의 책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상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확정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보험 기간으로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이 서로 상이하게 되는 포괄 예정 보험의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이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 체결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해상보험을 통해서 특히 화물보험의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화물 그리고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을 보험자에게 보험을 부보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보험의 그 대상이 되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 화물 그 자체이거나 선박 그 자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화물 그 자체 혹은 선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화물에 대한 주인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하주나 선박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주가 그 화물과 선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부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 insurable interest라고 하는데요. 보험이란 것이 무슨 뭐 마법을 부려서 실질적으로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화물에 대해서 사고 발생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거나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화물이 파손 멸실이 난다면 멸실 손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화물의 사용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가치가 손실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만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을 부보하게 되면 그 화물에 대해서 하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을 그 물품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고로 인해서 손실되었거나 멸실된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해상보험,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 체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 금전적 이해관계가 피보험 이익이 되고요. 이런 피보험 이익이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주나 선주가 자신의 물건인 하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피보험 이익이 없다면 해상보험을 부보할 수는 당연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피보험 이익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이익은 법을 어긴 그러한 물품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법의 어떤 금지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수 행위와 관련된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도난 물품, 소위 말하는 작물,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법한 피보험 이익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제성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피보험 이익이 경제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이 금전으로 회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피보험 이익의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어떤 과도한 지출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어떤 피보험 이익이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금전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부보하게 된다면 어떤 그 피보험 이익과 보험의 법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무런 의미 없는 돌덩어리를 보험 부보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반드시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회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에는 이 피보험 이익이 확정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있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피보험 이익을 보험에 부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있지도 않는 재산을 보험에 부보한다. 그러면 그거는 보험의 사기이거나 도박의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물품을 보험의 부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의 피보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피보험 이익이 확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만 사고 발생 시에도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피보험 이익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의 목적, 보험의 부보 대상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점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보험 이익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금전으로 계산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을 나타내는 어떤 가치를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보험 가액, insurable value라고 하는 것은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보험 목적물의 가치로서요. 그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보험 가액, 협정 보험 가액이 있고요. 이러한 보험 가액을 사고 발생 시에 사후에 법으로서 정하게 되면 법정 보험 가액,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해서
협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협정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이 어떤 하주나 선주, 즉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가치, insurable value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험 가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라고 쳤을 때, 가정을 해 보았을 때 1000에 해당되는 가치의 보험 가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를 전부 다 보험에 부보할 수도 있고요. 일부만 보험에 부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다 보험에 부보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료가 비싸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이 계약상의 협상과 보험 계약의 합의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에 부보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insurable amoun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험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이 보험 금액은 보통 보험 가액보다 낮은 정도가 되거나 같은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 계약에 따라서 손해보상을 해야 하는 어떤 최고 한도액의 개념이 보험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0짜리 물건을 계산을 해서 보험 가액이 1000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은 800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고 1000짜리 물건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나에게 보상해 주는 금액은 1000이 아니라 800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자랑 계약을 체결한 보험 금액이 800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고 발생 시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서 지급하는 한도는 보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개념이 나뉘게 되고 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기 강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100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를 할 때 이 1000달러가 보험 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보험 금액을 1000달러나 그것보다 미만인 500달러로 부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1000달러의 가치에 있는 물건을 보험 금액 1000달러로 정하게 되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 동일하게 되죠. 같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를 풀 인슈어런스, 전부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0달러보다 낮게 500달러로 보험 금액을 정하게 되면 이거를 언더 인슈어런스,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경우 다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보험 계약상. 다만 이 1000달러의 보험 가치가 있는 보험 가액을 1200달러로 보험 금액을 정해서 보험을 부부하게 되면 이거를 오버 인슈어런스, 초과 보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은 사고 발생 시까지 확정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보험 금액을 가지게 되면 200달러는 현재 실존하지 않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현재 실존하는 가치가 없다는 말은 뭐 좀 심하게 가장을 해서 제가 이 강의실에 있는 공기,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저에게 제가 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공기를 보험에 부보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들어버린 경우가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에서 또 살펴보게 될 부분이 공동보험과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이 공동보험과 중복보험이 뭐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동보험이든 중복보험이든 동일하게 동일한 공통점은 하나의 어떤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보험사와
보험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험 계약 체결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복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려면 지금 위에 있는 공동보험에 있는 것처럼 $1,000짜리 보험 가액을 가진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보험자 A는 $300의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요. B의 경우에도 똑같이 $300의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각각 300, 300, $1,000 다 미만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언더 인슈어런스고, 이 두 개의 보험 계약을 합산을 하더라도 $600로서 전체 보험 가액에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 보험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보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블 인슈어런스, 중복 보험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강의 자료상에 보다시피 $1,000짜리 피보험 이익이 있는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자 A는 $700의 보험을, 그리고 보험자 B의 경우에는 똑같이 $700의 보험을 부보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1,000보다 $700가 미만되기 때문에 각각 언더밸류라고 언더 인슈어런스라고 할 수 있으나, 보험자 A와 보험자 B의 부보액을 합치게 되면 $1,400로서 $400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초과 보험이 성립되게 되어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 혹은 계약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효라든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 보험을 회피하기 위한, 중복 보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부분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해상 손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서는 물리적 손해와 비용 손해와 배상 책임 손해로 나뉘어져 볼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 손해는 보험 목적물 그 자체, 하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물적 손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용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에 의한 손해에 의해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 손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 그리고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지출되게 되면 이를 비용 손해라고 합니다. 하물이 해상 항해를 잘 견디고 도착해서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로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예정에 없었던 비용의 지출이 발생했다라고 친다면 그것은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정해진 비용을 사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을 했다면 안전하게 운송이 완료된 것인데요. 그 운송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이 되었다. 예정에 없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런 것들이 다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손해에 어떤 데미지가 가해져서 물품이 파괴되고 멸실되고 손상되는 것만이 손해가 아니라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도 손해라는 측면에서,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는 손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지고요. 이 전손해는 현실 존손과 추정 존손, 그리고 분손해는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손은 물품이 전체가 멸실된 경우를 뜻하고요. 분손은 부분적 손해를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물품이 완전하게 안전하게 도착한 상태가 100이라고 계산을 하면 100이 그대로 완전하게 왔다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도착한 것이고요. 이 100의 가치가 완전히 멸실되게 되는 0의 상태가 되는 것이 전손이고요. 분손은 1이라도 남아있고 그리고 조금의 손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1%가 날아가서 99가 남았든 99가 날아가서 1이 남았든 이 전체는 전부 다
부분적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손과 분손의 개념은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손해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부터 피보험 이익이 전부 멸실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 전손은 보험의 목적인 하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어서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의 손해를 입는 경우, 즉 상업적 가치가 날아가 버린 거죠. 상업적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죠. 하주로 인해서 선박이 완전히 불에 타거나 아니면 바닷물에 의해서 시멘트가 고체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선박이나 하물의 어떤 점유권이 완전히 박탈당해서 이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또 됩니다.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하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박의 경우에는 행방불명되어서 상당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현실 전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물품의 가치가 상실된, 전멸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추정 전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onstructive Total Loss, 해석 전손, 추적 전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정 전손의 개념은 현실 전손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의 목적인 하물이 전멸은 아니지만 전멸로 추정되는 경우의 손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위부를 하게 되면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현실 전손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완전한 형태의 원래대로의 의미로서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실 전손은 아닌 것이 추정 전손입니다. 그래서 추정 전손과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추정 전손이 성립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현실 전손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0%만 남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험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진 않았으나 완전히 0%가 된 것은 아니나 그 손해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로 완전히 전멸한 것은 아니나 물품의 가치가 1% 내지는 2%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남은 1%, 2%를 가지고 원래 그 하물이 정상적이었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의도로서 전혀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가치는 남아있지만 이를 이용하기란 것은 쉽지 않다. 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물의 인수가 가능은 해요.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하물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수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 수리비와 수선비의 비용이 수리가 완료된 후에 물품의 가치보다 더 과도한 경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이 10원치만 남았는데 이 10원치 물건을 100원으로 만들기 위해 100원어치가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만들기 위한 수리 비용이 200원이 든다든지 300원이 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추정 전손을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로 추정 전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추정 전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벤던먼트를 해야 되는데요. 하물의 전손을 추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하물과 하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위부의 개념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약간 그 보험자 대의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이 해상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정전손의 상황이 발생해서 1%의 가치가 남아 있는데 추정전손이 성립돼서 보험금이 100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다면 피보험자가 이 사고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는 100이 아니라 101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전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1% 내지 2%가 남아있을 때 추정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벤던먼트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1% 남은 것과 1에서 2% 남은 이 남은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체의 권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일체의 권리에는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잔존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위부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위에 대한 이해로 보아야 되는 것이 좀 더 타당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1%와 2%의 남은 부분을 보험자에게 포기하게 되면 보험자는 현실 전손은 아니었지만 추정적으로 전손으로 보아서 100에 해당되는 전손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0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신하게 되는 대위권도 역시나 같이 발동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부와 대위란 개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15번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써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나중에 보험금도 받고 손해배상,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주장을 해서 손해보상도 100을 받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또 100을 받으면 이 물품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피보험자이자 하주는 보험금 지급과 운송인에 대한 운송인의 가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200을 획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 놓고 200 먹는 도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중으로 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손해보상 원칙에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운송인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이러한 배상금과 관련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하주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위권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자가 가실이 있는 제3자, 이러한 운송인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실제로 이 운송인에 대한 가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주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획득하게 된다. 보험자가 즉 하주의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 대위, 서브로게이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앞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손은 이 손해의 정도로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손이 단독으로 떠안느냐,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떠안느냐,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분손이냐에 따라서 단독훼손이냐 공동훼손이냐로 구분되어집니다. 단독훼손은 보험 목적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적 손해를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그 말 그대로의 부분적 손해를 뜻하는 것은 단독훼손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동훼손은 이러한 단독훼손하고는 다르게, 단독훼손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자신 혼자 입은 부분적 손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독훼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partial average라고 하는 것 부분이고요. 공동훼손은 자신 혼자, 피보험자 혼자 떠하는 부분적 손해가 아니라 선박과 하물에 공동의 위험이 도래한 경우에 그 위험을
벗어나도록 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화물과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출된 손해와 비용을 여러 이해관계자, 이러한 어떤 손해와 비용으로부터 화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받은 이해관계자에게 그렇게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을 공동훼손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로 선박에 여러 화물이 있었을 때 이 화물이 실려 있는 선박은 모두 공동의 경제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박에 풍랑과 같은 태풍이나 악천후와 같은 공동의 위험이 직면을 했을 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의 희생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을 입어서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손해를 바탕으로 살아남은 선박이나 살아남은 화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자가 될 텐데 이러한 이해관계자에게 손실된 부분의 손해를 나눠서 부담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공동훼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공동훼손 행위라고 하면 선체나 장비, 화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합리적으로 희생을 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훼손 행위를 통해서 공동훼손 희생과 공동훼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훼손 희생이란 거는 말 그대로 뭐 바다에 화물을 던졌다든지 아니면 뭐 선박의 부속품이라든지 선박의 장비를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훼손이란 게 반드시 뭐 물품을 일부를 바다에 버린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렇게만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풍랑이나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도래한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서 피난항으로 들어가거나 그리고 피난항에 들어가서 화물을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선박을 수리하는 그런 부분도 공동의 안전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공동훼손 비용 손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훼손 희생 손해와 공동훼손 비용 손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희생되고 이렇게 비용을 지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생과 비용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득을 본 사람들,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분담을 각출을 통해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공동훼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비용 손해입니다. 비용 손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더라도 예정에 없었던 손실, 예전에 없었던 비용 지출이 다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비용 손해는 구조료입니다. 구조비. 해난에 봉착한 재산에 대해서 다른 제3자에 의해 구조를 받게 되었을 때 구조한 자에게 해상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수가 구조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이 있습니다. 피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손해 발생에 염려가 있을 때 손해를 예방하거나 그리고 발생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손해방지 비용의 경우에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다른 뭐 전손이나 분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의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다만 이 손해방지 비용의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가 손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외에도 구조비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동훼손 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창고라든지 개반 비용이라든지 뭐 사고의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비용으로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손해조사 비용이란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 비용 손해라기보다는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사정인과 같이 손해의 원인이나 상황이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을 손해조사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이제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배상 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어떤 선박이 충돌을 통해서 상대방 선주나 상대방 하주나 아니면 항구 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 때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로 친다면 뭐 자차 보험이 아닌 대차, 대물, 대인 보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배상 책임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상보험은 해상보험과 관련된 증권을 통해서 보험자의 어떤 책임과 보험자의 담보 범위와 여러 가지 보험료, 보험금과 관련된 이슈가 정리되게 되는데요. 이런 해상보험 서류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로이드, 영국의 로이즈 회원총회에서 책정된 로이드 SG 팔리시가 가장 대표적인 해상보험증권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신해상보험증권 뉴 로이드 팔리시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한번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양식의 증권만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해상보험이란 것이 조금 전통적이고 전통을 추구하고 보수적인 어떤 업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로이즈 SG 팔리시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증권과 구증권이 병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회 적하 약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여기 뭐 적하란 말 자체가 화물보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물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자의 담보 범위,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보험의 여러 가지 부보 범위와 관련된 설정을 개별 보험 계약에서 취급하게 되면 이런 약관이 난립되고 서로 그리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거나 그리고 통일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런던 보험자 협회라는 곳에서 협회의 표준 보험 약관을 만든 것이 협회 적하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1900년대 초, 1912년 이런 경우 때부터 사용이 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버전으로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개정인 구협회 적하약관 63년도 버전이 이제 구협회 적하약관의 마지막 개정이었는데요. 구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82년도에 제정이 이루어져서 2009년에 한번 개정이 이루어진 신협회 적하약관, 신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관의 경우에는 그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따라서 보험 약관이 ICC-AR, ICC-WA, ICC-FPA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신약관에 있어서는 ICC-A, ICC-B, ICC-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권처럼 구약관과 신약관이 모두 병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 2009 버전의 담보 위험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 21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ICC-A, ICC-B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ICC-C를 부보를 했을 때는 지진, 분화, 낙뢰나 갑판 유실이나 해수, 호수, 하천수의 하물에 대한 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보험자라고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거나 혹은 화물의 성질상 화물의 어떤 내재적 하자이거나 아니면 보험 목적물의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험자도 운송인처럼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자의 어떤 담보 위험과 보험자의 면책 위험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협회 적하 약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2009년도 해상 화물에 대한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보험자의 보험 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상 위험의 보험 기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헤이그 비스비 협약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이 태클 투 태클로 한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의 경우에는 포트 투 포트였죠. 그렇지만 보험자의 책임 구간은 태클 투 태클이나 포트 투 포트보다는 훨씬 많은 기간을 보험자의 담보 기간, 보험자의 책임 기간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시작되는 시점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해서 운송 차량 또는 운송 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창고에서 떠날 때가 아니라 창고에서 운송을 시작시키기 위해서 차량이나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화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의 최초 이동부터 보험자의 담보 범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움직이는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통상의 운송 과정 동안 보험자의 책임 기간은 계속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기,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끝나는 지점은 네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끝나겠죠. 첫 번째는 목적지의 어떤 최종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차량이나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이 완전히 양육이 완료되었을 때, 그냥 화물이 최종 창고나 장소에 도착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창고나 도착 장소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완전히 내려서서 내려진 작업이 완료됐을 때 보험자의 담보 기간,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끝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통상의 운송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입니다. 요 경우 제외하고 보관을 위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러한 장소에서 차량이나 용구에서 양육을 완료한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1번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FCL 화물, FCL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의 경우는 LCL 화물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즉 CFS에서 컨테이너에서 그 개별 하주들로부터 개별 하주들이 화물을 찾아갈 수 있게끔 화물을 배분하는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컨테이너에서 화물이 완전히 양육되었을 때 보험자의 담보 기간이 끝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에서 보관을 위해서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을 선택한 때 보험 기간이 끝납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그 자체가 창고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컨테이너에서 화물이 내려지기보다는 컨테이너 그 자체로 보관해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항의 본선 양육 후 60일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자의 담보 기간이 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일이 지나기 전에 양육항에서 내려져서 60일이 지나기 전에 앞에 1번, 2번, 3번이든 이 세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즉시 보험자의 책임 기간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1번, 2번, 3번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화물이 양육항에서 본선에서 내려진 후로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 60일이 지났을 때 보험자의 책임 구간이 끝나도록
협회 적하약관 2009 버전에서 운송기간, 보험자의 담보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헤이거 규칙이 태클 투 태클, 함부르크 규칙이 포트 투 포트였던 것에 비하면 해상보험은 도어 투 도어를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상보험을 통해서 해상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멸실 손상을 보험자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에 더해서 육상 구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부분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항공운송입니다. 오늘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의 개요에 대해서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항공운송은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항복에다가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하늘을 이용을 해서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최근대식 운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항공운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기본적으로 신속합니다. 운송기간이 훨씬 짧고 신속하죠. 그리고 이렇게 항공운송이 신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정시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은 기본적으로 사고의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포장화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항공사고가 이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명이 모두 다 사망을 하고 화물이 완전히 전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항공운송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비행기를 겁이 나서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고 발생의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운송이 가장 안전한 운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단순히 운임만을 놓고 비교를 하면 해상 운임에 비해서 훨씬 비싼 건 맞습니다. 즉, 그러니까 선사에 내야 되는 운임과 항공사에 내야 되는 운임을 단순 비교하면 항공운송이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포장비라든지 물품의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창고료라든지, 그리고 이 물품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부피의 물건이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더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역 비용이라든지 창고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이라든지 THC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료, 해상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항공 운송은 워낙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운송이 상황에 따라서, 물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좀 더 경제성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항공운송은 기본적으로 화물이 매우 운송기간이 짧기 때문에 화물의 집하가 야간에 이루어져서 야간에 화물이 처리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오늘 저녁에 보내서 내일 아침에 받는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해상 운송에 비해서 계절에 따른 변동이 적습니다. 특히 해상 운송의 경우에 여름이나 이런 태풍이나 악천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구름 위로 날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이 항공운송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의 적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다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주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에 물건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에 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하게끔 하는 일일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의 정시성으로 인해서 납품 길이나 납품 판매 제품의 어떤 판매 시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시성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운송 과정 속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자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책임을 묻거나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이런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서 이러한 신속성과 정신성을 바탕으로 문전 간 운송,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운송기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항공운송을 서비스하고 있는 물류업체, 서비스 업체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운송업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항공 서비스의 질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운송의 경제성,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적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송인에게 부담하는 운임이 아니라 종합적인 물류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하물이 기본적으로 45km 미만 경량 하물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45km 미만의 하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에서 할인 요율이 붙기 때문에 해상운송은 그런 것이 없죠. 그냥 뭐 부피나 공간을 차지하면 뭐 컨테이너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 운임이 책정되기 때문에 수송 원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에 비해서 운임비 그 자체는 높지만 여러 가지 창고료라든지 포장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항공 운송이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품의 상품 가치가 높고 물품 가격이 높고 그리고 물품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항공 운송이 유리한, 해상 운송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항공 운송의 발전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가 뭐 최초로 운항을 했다, 뭐 이런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학습을 했을 텐데요. 이 비행기가 최초로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복엽기의 형식이었습니다. 충분한 어떻게 보면 동력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양력을 얻기 위해서 날개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복엽기의 형태로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복엽기의 경우에는 프로펠러를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이제 어떤 프로펠러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에까지도 이런 프로펠러기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행기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비행기의 어떤 동력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대전 때도 사용되었던 항공기 프로펠러기의 경우에는 뭐 속도가 뭐 시속 300km, 시속 뭐 한 500-600km 정도가 이제 최대치에 이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한 엔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2차 대전 도중에 군사 기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최초에 있던 제트 엔진을 이용한 비행기가 이제 상용화되었고, 물론 그 나치 독일이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런 그 제트 항공기가 그런 제트 항공기가 발명이 되고, 이러한 제트 엔진이 제트 엔진을 사용한 화물 전용기가 1950년대, 60년대 차례차례 도입이 되면서 1970년대 이후부터 항공운송, 대량 규모의 수출입 화물을 국제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항공화물 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 운송의 수단으로서 비행기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50여 년, 40-50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항공화물의 어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항공화물은 아무래도
이 신속성과 정시성을 이용을 해서 긴급한 수요를 요구하거나 적기에 인도해야 되는 물품을 운송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가 품목과 경량 품목을 운송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이 무겁고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상 운송을 이용을 하는 것이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적합하고요. 가볍고 비싼 물건이면 비싼 물건일수록 비행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긴급하게, 신속하게, 정시에 운송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수출입 화물, 항공 화물 운송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은 기금속이거나 미술품이거나 아니면 약품이거나 전자전기 제품, IT 제품, 컴퓨터 기기, 통신기기, 정밀 광학기기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항공 화물 운송은 기본적으로 포장비가 절감이 되고요. 포장도 비행기를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경량화되어서 포장 비용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운송 자체가 짧게 이루어지죠. 신속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비해서 보험료가 확실히 쌉니다. 그리고 그 판매지의 수요에 적시에 대응을 해서 신속하게 물품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의 어떤 흐름적인 측면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을 이용했을 때는 그 물품의 수요를 언제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모르고 또 필요해서 주문이 들어갔을 때 최소 옮기는데 여러 가지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시간이나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물품을 만드는 곳, 물품을 판매하는 곳에 물품을 어느 정도 수량을 가져다 놔야 되는 재고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뜨자마자 도착을 하는 정시성이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화물을 나 원재료를 기본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송 기간이 짧죠. 그래서 운송인을 통해서 어떤 송화인과 수화인의 수중을 떠나 있는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어떤 도난이나 손상이나 이런 화물의 변질이나 이런 것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럴 확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발지와 도착지에서의 창고나 보관 이런 것들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보관 시설이나 창고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절약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 시기에 매우 민감한 유행품이라든지 계절의 민감성이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한 어떤 판매 경쟁력도 항공 운송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화물 운송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물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 주기가 짧아져서 대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 설비라든지 보관 설비라든지 그런 투자 비용 자체도 매우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항공화물 운송이 가지는 해상 운송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점을 항공화물 운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항공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이 강동기, 하이 카파시티 에어크래프트와 컨벤셔널 에어크래프트, 이제 협동기라고 해서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물 전용기, 카고기라고 하죠. 그래서 카고기의 경우에는 비행기가 제작 당시에부터 그 항공기의 이름에 F가 붙어서 화물만 전용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지는 비행기들이 이제 화물 전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과 여객을 겸용해서 실을 수 있는 겸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객을 운송하는데
집중한 여객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기라고 하면 정말 여객만 실는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화물기는 기본적으로 비행기도 상부 격실, 하부 격실이 나눠져 있어서 상하부 격실에 모두 화물만 탑재하는 비행기. 그래서 정말 화물 전용기를 화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부 격실에 여객과 화물을 같이 탑승 및 탑재하도록 하는 항공기는 겸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여객기도 기본적으로 상부 격실에 여객을 실는데 하부 격실에는 이러한 여객의 수화물만 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도착하는 지역에 운송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공 화물도 함께 적재를 하기 때문에 여객기에도 항공 운송 화물이 적재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항공 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이나 항공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객기만 이렇게 주로 보시게 되게 됩니다만 인천공항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화물 전용 터미널이 있어서 카고기를 이용을 해서 항공 화물 운송의 경우에도 매우 빈번하게, 매우 활발하게 항공화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공화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 ULD, 뭐 화물 적재 단위라든지 항공 컨테이너라든지 그리고 항공화물기의 어떤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 적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